지난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명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의 제시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고 여당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검찰청 역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안,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뜻에 힘을 보탰다. 한편 국민들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결과가 나왔고 조국 사태에 묻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의 시국선언 참여가 7천여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는데 소용돌이치는 전국 속에서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법무검찰개혁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쟁점 토론에서 뜨겁게 논의해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며 또 정부와 국회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쪽과 조국 장관을 성토하는 세력 간의 이념 세력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쟁점 토론에서는 이 문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영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검찰 개혁이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른바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서초동 광화문 집회가 양쪽에 이 검찰 관련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주로 강조하는 쪽이 서초동 집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도 있었죠.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이 검찰에게 마지막 지금 개혁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쪽 비판하는 쪽에서는 타락한 민주정치다. 또 친위 세력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 고에 대한 상반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 집회에도 광화문에 가봤습니다만 예. 그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토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검찰개혁, 이것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국민적 바람이고 시대적 과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는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좀 자기 당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말,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한국당의 말도 또 맞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정권 말기에 우병우라는 그 민정수석
이제 이용해서 일단 검찰 내부에 그 우병우 사단을 운영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청와대가 검찰을 좀 장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검찰이 이렇게 공생관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장악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부패라든지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채용 문화 분야의 적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검찰이 이렇게 결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를 일반 국민들이 알았고요. 예.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 촛불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집권당이나 또는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그 검찰 개혁의 본질이 어떤 청와대와 법무부의 어떤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개혁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게 선한 쪽으로 갈 수 있고 악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적폐 청산에서 국민들이 그걸 적폐라고 한 바로 그 내용대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민주주의 정치, 군주 정치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그 견해도 일리가 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 다 맞다. 예, 양쪽에서 생각해볼 부분을 던지고 있다라는 견해신데 이건태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은 정말 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압사 사고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나왔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 당시에 이미 그 11건의 고소고발 사건, 정치적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는 어차피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예.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타이밍이 여야가 어렵게 인사청문회를 합의를 해놨는데 예. 갑자기 인사청문회 전에 아주 광범위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습니다. 또 그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고 또 통상의 그런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에서 보았던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은 예. 아주 광범위하고 과도한 수사가 진행된 걸 보고 이 국민들이 이 수사가 과연 공정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저렇게 과도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검찰 개혁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런 걱정에 공감하십니까? 이 변호사께서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지금이 적기인데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불공정한 수사, 무리한 수사에 대한 항의자 분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 오히려 검찰 개혁 방향에 저항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의 의식들이 반영돼 있다는 거고 이 변호사도 그런 견해에 공감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요? 서초동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조국 수호, 하나가 검찰 개혁.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조국도 수호할 수 없고 여기서 조국은 조국 장관을 의미하죠. 나아가 검찰 개혁이라는 개혁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그 검찰이 그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더러운 그 정치를 깨끗하게 씻어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뉴폴루테 깨끗한 손이 그와 같은 그 정치를 그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개혁하려고는 하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일가 나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조차도 검찰의 피의자로 지금 그 사실상 지금 지목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 이와 같은 본질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만이 이와 같은 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좀 전에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해서 마치 10월 3일 개천절과 어제 그 한글의 날 그 광화문에 모인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제적으로 동원됐다라는 살짝 뉘앙스를 꾸몄는데 거기에 모이는 분이나 이쪽 모인 분들이나 멀리서 자발적으로 왔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도 태극기 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서 조국 수호라고 외치는 것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다. 그런 문제로 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계속 여론에 밀리다 보면은 조국 장관도 수호도 못 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도 결국 안드로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합쳐가지고 한 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장관 수호 문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맞붙여서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아까 최원묵 교수께서는 양측의 주장에 다 귀를 기울여 볼 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력 대결 또 이제 집단 대결로 번지고 있는 광화문과 서초동 간의 이런 아주 대규모의 집회 상황 자체는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글쎄요, 물론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도 나왔지만 조국 수호라는 구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회에서 아주 그게 강조가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이나 일 개인을 수호하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종의 검찰의 이제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또 망신주기식 수사의 대상이 이제 된 분이 이제 조국 장관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즉 조국 수호라는 것은 그 어떤 장관 개인을 수호하겠다기보다 어떤 검찰의 그러한 과잉 수사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어떤 검찰의 그러한 권한 오남용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또 조국 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뭐 법과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나 계속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주장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의 이제 상징 같은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법무부 장관에도 그런 의미에서 임명이 됐겠죠. 최진영 변호사는 정반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 아닌 사람을 아까 뭐 이태리 깨끗한 성까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냐 아니냐. 지금은 수사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뭐 검찰이 뭐 흘렸건 안 흘렸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나 혹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의 일방적인 그런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 말고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재판이 열려서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런 일방적일 수 있는 어떤 피사실들, 그게 어떤 경로로 유출됐든 간에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해서 흔들리기로 나가면서 뭐 공정의 개념에 어긋나고 이런 분이고 뭐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개혁 주체가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손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개혁의 주체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돼야 되나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또 이때까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일단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법무부 장관 혼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검찰 개혁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 서초동에 촛불을 들고 나온 그 깨어있는 그 시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서초동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라고 단언합니다. 국회입니다. 99% 국회입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가 있습니까? 그게 원칙이고 그게 대의제가 원칙인데 왜 갑자기
국회를 얘기하고 하다가 지금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를 탓했지 않습니까? 대의제를 탓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열심히 해야죠. 그 국회에 어디가 뭐가 있죠? 지난 5월 달에 이른바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에 관한 이런 것이 그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가장 몸통인 것이고 지금 얘기해서 밤 9시까지 불러야 되네. 성명 포토라인을 해야 되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무부가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을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마치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고치는 사실 그런 관행을 고치는 건 누가 고치죠? 오히려 그걸 고쳐야 되는 주체는 바로 검찰이고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도 내에서 어떤 것을 개혁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순간 서초동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 제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국민들이 서초동에 왜 촛불 들고 나섰을까요? 공정 때문이죠. 대정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방금 최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제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수처 도입만 해도 여러 개의 법안을 이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당리당략적인 여야 대립으로 인해서 지금 사개특위가 2번이나 구성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논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 기간 만료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시키라,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키라고 들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 그러니까 정치가요, 국회가 잘해라고 대의주의가 하면 되는 만능이 것이죠. 아니에요. 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의제는 헌법 1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대의제인 것이지 대의제가 국민 저는 주권 원리 앞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두 분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또 두 분 얘기 드려야 되니까.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예. 또 법무부나 검찰 자체가 또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둘 다 협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촛불 혁명의 정신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세월호 사태만 보더라도 그 학생들이 뭐 검찰이 부패해서 유명을 달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선적 기준 같은 거를 안 지키고 그 검사하기로 돼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무시하고 또 선장이 먼저 나가버리고 이런 그 불공정하고 좀 그 상식에 반하는 행동 그런 거를 국민들이 보고 분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응?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실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렇게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공정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뭐 지금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불공정하다는 걸 사과를 했어요. 인정을 했고 불법은 이제 나중에 뭐 재판을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면 나오겠지만 그 불공정성이라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같이 지냈던 같은 진영에서 했던 분들도 이미 데스노트에 안 올렸다고 그래서 탈당계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이미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이 어떤 상당히 상식적인 분으로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뭐 1만 명이 넘는 교수와 또 학생들이 계속 그걸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그 사람이 사실 개혁을 하는 클린 핸드가 아닌 분이 하는 건 사실 맞는 거예요. 확정된 사실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임지봉 교수께서. 그건 불법의 문제고요. 근데 불공정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개혁이 그 어떤 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뭐 그 검사와의 대화 이렇게 가면서 그분이 방문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누가 누굴 개혁하느냐,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뭘 개혁을 하냐 이렇게 벌써 대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주체의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기 개혁이 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는 굽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도화선이 돼서 계속 악순환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권력 다툼이 되면서 치고받기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적폐 그러면서 또 개혁을 새로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오히려 그 개혁보다는 개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 주체가 얼마나 도덕성이 있고 얼마나 그 진정한 그 진정성을 인정받느냐 하는 걸 분명히 같이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편적인 개혁 이미지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권력 투쟁으로 이해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군요. 네, 이건태 변호사님. 아까 그 최 변호사님이 예. 그 국회가 뭐 90% 이상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개혁의 주체로. 예.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국회가 왜 패스트트랙 법안을 그렇게 올려놓고 취준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우리 촛불 혁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토론과 추진력의 그런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국회는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행태나 공수처의 그 수사 행태, 잘못된 수사 관행 그게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 공수처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심야 조사에 조사 때문에 피곤한 몸을 끌고도 검찰 조사에 임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이런 피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또 국민들이 A라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갑자기 B라는 혐의를 들이대면서 별건 수사로 압박을 한다든지 이거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이번에 조국 장관 주변 수사에 그런 것이 많이 개입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통상의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처럼 11건이 고소고발이 됐으면 그 혐의 중심으로 수사가 돼야지 그 혐의를 벗어나서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을 마구 갖다가 수사하는 것은 그건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이 일반 시민들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좀 전에 그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절차를 보면은 그것은 이른바 정부 여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이지 그것이 국민의 열망이 담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경수사권 독립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조정이에요. 예, 조정. 이 두 개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두 개 법안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 말로 둘 사이의 연관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이른바 그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이 종착역에 가고 있네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민주당과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이 정당 투표를 얻은 그 층이 다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당근을 던졌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독립 그리고 또 공수처에 관한 그 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짬짬이 식으로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과연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아까 수사의 정당성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좀 전에 그 수사를 뭐 별건 수사, 저 또한 별건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별건 수사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별건 수사 얘기하는 것은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는 뭐죠? 예전 대검 중수부에서 얘기하던 힘 있던 사람, 정부 여당, 국회의원, 재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던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그런 쟁쟁한 검사들이 하는 말이 뭐죠? 특수수사의 그 기본은 결대로 수사를 한 겁니다. 계속 수사를 해서 파면서 나오면은 그것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 형사부가 아니고 특수부는 인지부서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지해서 다른 게 나오면은 수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난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별건 수사를 해놓고 벼랑간 지금 와가지고는 수사를 하고 하는데 입도 뻥금 못하게 하고 수사도 별건 수사 못하게 하는 그 주체와 시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최원목 교수 얘기 듣고 다음 민병 교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를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불공정의 화신 뭐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지난 2년간 그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죠. 적폐 수사 그러면서 별건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59만 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MB 시절 5년 동안에 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그 신상털기죠, 한마디 먼지털기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제 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과 뭐 사망하고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현직 검사가 그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요. 그것도 무슨 뇌물을 받은 게 밝혀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를 이렇게 법에 따라 했는데 그게 적폐로 몰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켜본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민정수석이 그럼 법무장관 후보로 나왔으니까 신상털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 상당히 신상털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는 걸 좀 인정을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도 그렇고요. 보수 언론도.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남이 할 때는 억울한 거고 자기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뭐 신상털기식이니까 뭐 인정할 수 없다든지 뭐 너무 지나친 뭐 수사라든지 뭐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의 상당히 상식적인 모습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도 분노하고 사실은 법학자들도 분노하고 사실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예. 또 다른 법학자. 예. 자신이 지금 별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당했던 분들이 그럼 똑같이 그러면 뭐 아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조국 이런 장관이 데 검사로서 별건 수사를 했나요? 민정수석이 검사들을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합니까? 지휘하는 게 그거 아니고 위험한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말씀이신데? 하고 예. 그 적폐 수사의 어떤 그 라인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그 지시를 이렇게 전달하고 수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인사권을 통해서 사실상 보상을 해주고 있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는 그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거가 있는 임명된 말씀을 것도 하셔야죠. 제가 적폐- 마지막 할게요. 적폐 수사, 다른 쪽 얘기 좀 네. 듣겠습니다. 적폐 수사하고 이 수사권 수사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적폐 수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검 수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특검 수사를 정부가 바뀌어서 일반 검찰에서 이어받아서 계속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그 적폐 수사는 그 당시 촛불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응원을 했죠. 그 촛불 혁명의 결과물로서 적폐 수사가 자연스럽게 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정치적 의도로 가지고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 취급하는 것은 사건의 의미나 상징성, 본질 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큽니다. 아니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어받은 사건이고 뭐 그건 맞는데요. 근데 그거를 먼지털이식 그 수사로 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조사하고 뭐 대장도 있었고 뭐 기무사령관도 있었고 뭐 검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법조인 한 분은요 말단직이었는데 검사인데요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너무나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열심히 그 법에 따라 한 것밖에 없는데 의사결정 라인이 있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적폐로 몰리고 이렇게 돼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정수석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겠죠 물론. 그렇지만 중앙지검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고 하는데 그 인사제청권이라든지 추천권 이런 거를 다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부를 키운 것도 사실은 그 라인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청와대가 한 거고 그래서 그 적폐 수사를 다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먼지털이기식 수사 그런 방법이 그때는 딱 시간을 나눠가지고 됐는데 지금 딱 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자체가 서로 논리적으로 너무 불공정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 개선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죠. 완전히 논의의 평면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견해차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했던 검찰 관련해서 그때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쪽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 8일 날 조국 장관이 뭐 취임 한 달쯤 돼가지고 발표했던 검찰을 개혁한 내용, 그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지봉 교수님? 예를 들어서 특수부의 축소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식량 수사라든지 또 별건 수사를 예. 이제 금지시키겠다. 뭐 과도한 소환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과도한 소환도 하지 말라는. 상당 부분은 또 윤석열 총장이 이미 발표했던 내용도 같이 안고 발표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9월 30일인가요? 그때 청와대의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제 법무장관을
하고 또 따로 일부러 이제 검찰총장에게도 명시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예.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검찰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내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이제 개혁안을 1, 2, 3호에 걸쳐서 이제 내놨죠.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안에는 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서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검찰개혁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국민 의견도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며칠 전에 법무부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다 골고루 검토하고 해서 만들었다 하면서 내놓은 게 이제 법무부발 예. 검찰개혁안이었던 것이고요. 그거는 저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그런 법무부의 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예. 면에서는 오히려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보다도 더 이제 검찰의 개혁안을 더 손을 들어준 그런 안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요. 특수부 개혁위원회 안보다도 검찰 자체가 내놓은 걸 더 많이 수용한 쪽 그런 견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면 특수부 같은 경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이제 특수부 축소를 내놨죠.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 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해도 많다. 그것만 해도 과잉한데 3개나 남긴다는 건 이건 특수부 축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발 검찰개혁안에 보면 오히려 검찰 쪽에 손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두도록 한다라는 걸로 갔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저는 검찰개혁안과 법무부 개혁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공감하는 면에서는- 내용을 담은 이번에 개혁안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검찰의 안을 좀 소홀히 대한다든지 그런 법무부 안을 내놓는다면 또 검찰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예. 굉장히 검찰의 안도 신경을 써서 많이 반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장관의 역할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견해차가 있으신데 그건 남겨놓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번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검찰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30일 날 대통령께서 사실 그 검찰총장도 없는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에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하라. 그랬더니만 정말 신속하게 바로 그 다음 날 윤석열 검찰청장 대검에서 3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를 전체적으로 다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3군데만 남기겠다. 나아가 파견 검사들 다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그 형사부와 공판부를 보강하겠다. 나아가 또 검사장들이 쓰고 있는 차량, 관용차 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실무가로서 좀 참담합니다. 과연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깨알같지만 작은 것에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그 법무부나 좀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지금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특수부 3개 그 존치하는 것도 그거 안 된다. 한마디로 특수부 전체를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부패부 설립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특수부 그거는 좀 폐지 명칭만 바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명칭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빨리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국 장관 일가를 조사하고 있는 실질적 주체가 어디죠?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이고 나아가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링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주체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금융합동수사단입니다. 거기가 남부지검에서 서울 특수부로 지금 와서 그것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갈 친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지금 조직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게 그리고 더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왔을 때는 한 달마다 이렇게 그 외부에 나가서 전출해서 조사하는 것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권한도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지금 연장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양두구육이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형식으로 명분은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특수수사의 힘을 빼놓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나 예. 시기 면에서나 부적절하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특수부는 여러 가지 특수부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수부는 자기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사건의 주관적 당사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 사건이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전체 무죄율의 한 5배 정도는 높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실에 특수법무도 하셨겠네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부는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 필요한 것에만 이렇게 집중해야지 전국 검찰이 다 특수부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형사부라는 명칭으로 있지만 예. 특수전담 검사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특수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전부터 법조계에서 특수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방향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치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사팀 자체를 없앤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특수부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중앙지검 그 수사팀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에 이제 진행됐던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별건 조사, 수사 장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개선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국 장관이 오기 전에 다른 장관들 있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검찰 개혁반이 실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 일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 안 다뤘습니까? 일기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큰 주제에 예. 집중했고 지금 2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은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개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작은 아주 지연 말단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뭐 별건 수사 금지 이런 거 악용되고 그래서 사실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신뢰성이 없는 상황으로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좀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특수부를 뭐 반부패로 그러든 뭐 명칭을 바꾸든 근데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어차피 그렇게 개혁 당할 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개혁안을 내겠다 그래서 사실 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뭐 검찰 아니나 뭐 법무부 아니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약간 차이는 나는데 근데 이제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게 그 이유가 형사나 공판부를 강화하겠다, 민생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수사도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형사 공판부, 특히 형사부에 직접 수사 권한까지 뺏기게 되면은 민생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히려 민생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좀 보장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또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으로 하는데요. 그거를 뭐 경찰이 그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검사 지휘 없이 부여하는 걸로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제 형사부를 강화를 대폭 해야 되고 특수부 검사들을 글로 옮긴다는 건데요. 그럼 검사들이 앉아가지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당하고 직접 수사권 뺏기고 그러면은 경찰이 다 그 사건 종결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팔이 날리고 올라오는 거 기소할지만 결정하고 이러면 거기 유일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세 가지가 직접 수사 축소하고 형사부 확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증상만 이렇게 대처하는 측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뭐 이슈만 이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부를 축소하면은 지금 당장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수사하는 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하는데 자기가 갈 곳이 없는데 그분들이 뭐 정치 출마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볼 측면이 있고 인사권은 또 강화한다는 게 법무장관이. 그럼 나중에 그분이 돌아갈 때 법무장관 인사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인사보복을 교묘하게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일기 아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뭘 했느냐? 법률 개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검찰 개혁들을 논의했습니다.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혹은 공수처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법률 개정 사항들인 것이죠. 그리고 일기는 또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그랬죠, 예.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2기라든지 아니면 10월 8일 날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 또 그 전에 검찰이 내놓은 검찰개혁안들은 이제 법률 개정 사항들이 아닙니다. 즉 법무부의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법무부의 훈령이나 예규 같은 이 하위 규범들을 개정해가지고 혹은 제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들 작업들 좀 디테일한 그런 작업들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서만 뭐 개혁안으로 내놨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최 것들에 교수께서는 뭐 대해서 이미 시점도 뭐 개운치 않다라고 지금 예, 그 얘기하고 말씀을 계십니다. 드리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이제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이룰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법무부는 이제 신속 추진 과제와 연내 추진 과제로 나누었죠. 신속 추진 과제는 이달 안으로 그러니까 10월 안으로 그에 관한 이제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개정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그러한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발효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무부는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 발효 시점을 분명히 잘 조정해서 그거는 예. 그러한 우려는 불식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그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려고 지금 그러한 부령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령 그러니까 개정 신뢰성이 작업을 중요합니다. 한다고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몰고 가는 못하니까 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검찰 개혁의 이런 제안을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네, 잠깐요. 이건태 변호사 얘기 듣고 나머지 다른 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그 특수부 축소 문제 관련해서 아까 특수부가 축소되면 이제 수사가 끝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특수부 인력을 줄여가지고 민생 분야인 형사와 공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그 수사 인력 전체로 볼 때는 특수부 인력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형사부에 가서 민생 관련 사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옮겨가야 되잖아요. 예?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옮겨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것은 전국의 어느 검사나 마찬가지죠. 아니 수사가 끝나면 딱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지잖아요. 지금 있는 특수부 검사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작년에 1년 내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적폐 수사는 그 촛불 혁명에 의해서 국민 요구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검사가 늘었던 것이고 원래대로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특수부를 전체를 줄여서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인력도 재배치되는 거죠. 마치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이번 조국 수사팀의 무슨 불이익인 것처럼 생각한 것은 그건 좀 적절치 못하고요. 그다음에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직접 수사는 인지부서의 직접 수사를 좀 인지부서를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게 마치 즉흥적으로 나온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지부서를 줄이자, 직접 수사를 줄이자는 것은 오랫동안 법조인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또 여기 저 장관의 그 개혁 방안에 보면 신속 과제에 보면 이게 있어요. 직접 수사 관련 고검장 보고 점검 제도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 그 개혁 방안이 굉장히 이론적인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특수부가 직접 수사를 하면 말이죠. 영장 청구도 그냥 부 내에서 결정하면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인지를 할지 말지도 그냥 결정하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관인 검사가 기소할 때 이게 충분히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기소하니까 이게 잘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누가 걸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자연스럽게 되죠. 법원은 수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이건 누군가는 걸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그러면 고검장이 층이 다른 고검장이 검토하도록 하자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적절한 의견이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그 변호사님도 그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죠?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죠? 핵심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검찰 개혁의 철학이 과연 이번 정부에 있느냐를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에 정말 엄청나게 예전에는 뭐 20, 30명 서울중앙지법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파견받아서 한 60명, 많게는 100명 넘게 지금 파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한테 대한 주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긴급 어떤 그 개선 과제로 해서 특수부의 인원을 폐지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문제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검경수사권 독립 이 키워드가 뭐죠? 검찰이 너무 권한이 비대해서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떼가지고 경찰한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지금 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하죠? 형사부 강화? 형사부 권한의 핵심이 뭐죠? 형사부 권한의 핵심이 바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입니다.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보냈는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형사부입니다. 그런데 형사부 권한 중에 핵심을 떼가지고 경찰에 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형사부를 강화한다? 그래놓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사부, 공판부 있는 사람들의 인사의 어떤 불이익과 처우를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성이라는 어떤 그 검찰 수사의 핵심에서 천착하는지 과연 그 어떤 그 검찰 개혁에 철학이 있는 것인지 그걸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하고 검찰 조직 자체에 뭔가 개편하고 서로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부 폐지 축소 이건 사실은 특수부를 축소시켜 놓고 과거에 검찰총장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형사부에 특수부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특수부 축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특수부를 통한 인지수사 또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지수사라는 것은 일반 형사부의 사건 수사는 이제 고소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특수부, 즉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재벌의 비리에 관한 사건들은 특수부에서 하면서 보통 첩보를 받아가지고 인지를 해가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 수사를 하고 또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특수부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가 인지 수사를 해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야에도 불러가지고 뭐 심야에 피의자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반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든지 혹은 별건 수사를 그러니까 가벼운 죄로 불러놓고 신병을 네. 확보해놓고 다른 무거운 죄에 대해서 계속 해묻고 수사를 그러니까요. 한다든지 네. 이런 나쁜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수사 관행 이 바로 특수부의 직접 수사, 인지 수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그러한 개혁안들이 제시된 것이고 네, 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먼저 특수부 축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법무부가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 교수님은 하나만 얘기하시는데요. 특수부가 남용된 거 맞고요. 인정했어요. 축소해야 돼요. 그건 인정을 했는데 근데 직접 수사 축소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전체에 직접 수사 축소하는 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악유가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사를 키우고 민생 수사를 키우려면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인지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키워줘야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게끔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권한을 그 직접 수사권을 떼서 전부 없애고 지휘권 가지고 만약에 경찰에 넘긴다면은 지금 2,500명 남짓한 검사들의 권력 남용이 최대 적폐라고 하는데 그럼 13만 명이나 되는 경찰이 그 남용하는 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예. 마치 하나만 공격하면서 그걸 축소시키려고 하는 특수부를 이렇게 그런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 정도로 하시고 왜냐하면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나오면 또 그 부분 또 길게 또 따져야 되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한두 개 더 짚어보기로 하죠. 그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요. 뭐 지난해 그동안에 있던 것은 이제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나왔던 그 준칙을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다가 이게 혹시 최근에 조국 장관 주변 수사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 아니냐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대하겠느냐. 계속 그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성 보도만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규칙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제일 좀 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수사 공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취재하죠? 가장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될 언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비판하기커녕은 그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박수치는 듯한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언론의 본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9년에 마련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란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바뀌어서 사실상 전 거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의 제목이 뭐냐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옛날에는 인권이란 말 자체도 있었는데 인권은 이제 날려버리고 그냥 형사사건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목 자체에서 규정 제목 자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규정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까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내용이 법무부 훈령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자산 1조 원 이상의 재벌 이런 부분이 있고 전직도 포함된다. 이런 규정이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개할 수 있는 예외를 아예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그 주체, 법조인, 언론, 시민단체가 모여서 5차례 이상 이와 같은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있는 그 공보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속하게만 얘기하지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란 것 자체가 내용도 부실하고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말은 지금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바로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어디 포토라인 세웠습니까? 정문으로 왔습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한 그 언론에 기고하면서 이와 같은 형사공개 금지 규정을 조국법이라고 명명하고 조국법 소의 1호 수혜자가 조국 장관의 배우자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예. 기고를 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전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궁금해하는 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을 공표를 금지하는 쪽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특검 때는 법률에 예. 브리핑을 하도록 예. 근거 규정을 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특검법처럼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우리 헌법 그 27조 4항의 무죄 추정 원칙, 예.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 이것이 이제 위반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 특별 규정은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10년에 만들어둔 그 수사 공보 준칙 사실 그것도 이미 형해화 돼가지고 거의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의 사실이 거의 뭐 무방비적으로 보도가 되고 얼굴도 이제 그게 형해화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준칙의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입니까?
그게 이제 그간에 이제 수사가 몇 번 됐는데 그 사건 개수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한 번도 기소가 안 되냐면 첫 번째 누가 그걸 누출했는지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고소가 되더라도 그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준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니까 안 됐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그간에 우리가 무시했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죄를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관철해야 되는 게 보도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도가 되고 얼굴이 온 국민한테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도 행태가 수사 당시 기점으로 보도를 하지 재판 당시를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3050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고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막 고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약간의 좀 견해차이 남겨두고요. 또 하나 그 공개 소환 금지 관련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공개 소환 금지를 한다면은 그게 비밀 출석까지도 책임지고 해줘야 되느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공개 소환 네. 금지는 어떤 것을 네. 뜻하는 건가요? 저는 뭐 포털라인에 세우고 이런 거 예. 모욕 주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폐지되는 게 맞고요. 반드시 포털라인에 안 세워도 사실은 관련 정보나 이런 거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기 어떤 때문에 식입니까? 아니 그 제한적인 범위 내의 피의 사실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해결하려고 해야지 어떤 그 현상만을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인권 검찰 좋죠. 인권 보장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사실 검찰이 인권을 보장하는 거 맞아요. 근데 검찰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능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도 보장하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가치를 공평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가 사실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범인의 신속한 추가적인 검거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폐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준칙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남용 가능성을 없애는 식으로 그걸 자세히 보고 그걸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련 얘기는 잠깐 우리 SNS를 통해 들은 의견 몇 개 좀 살펴보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쟁점 토론을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나온 의견 중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 의견 몇 개만 좀 살펴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카페라떼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의 의견입니다. 이번 서초동 촛불 집회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와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사람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추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누구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J564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개혁안이 떠오르고 또 다른 쪽은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장관 가족의 수사가 다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편파적인 행보는 굉장히 실망스럽군요. 국민의 염원대로 진실규명이 먼저 아닐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관련 얘기를 보니까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주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 때문에 조금 자칫하면은 조금 편의적으로 편파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앞서 나왔던 촛불 집회를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또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얘기에 대해서 민지봉 교수가 다른 얘기를 아까 하실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피의사실 공표 등 관련해 가지고. 예,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소환 금지와 관련해서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이게 인권보호수사 준칙에 있었는데 이걸 규정으로 따로 만들었다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 준칙에 있었던 거를요. 준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법무부의 훈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권보호수사 규칙 부령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격상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규범을 격상시킨 것이다. 전혀 별개의 이전에 규정을 만든 건 나와 있던 아니다. 공표할 여지가 있는 다음안에 붙였던 부분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저 변호사는 완전 발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나요? 아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 피사실 공표 금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 형법에 지금 126조에 검사라든지 경찰이 기소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알게 된 그 사건 관련 사실들에 대해서 흘리면 그 피사실 공표 범죄로 취급해서 지금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형사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굉장히 사문화됐어요.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그러한 큰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하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사문화돼 가지고 이 사실은 이 범죄로 인해서 기소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항인데 이것도 너무 사문화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절충적인 그러한 룰이 만들어진 것이 인권보호수사 준칙이라든지 이번에 만들어진 인권보호수사 규칙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비사실 공표는 사실은 금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민들은 또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러한 그 가치를 절충하는 면에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준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피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금지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생각해서 세부적인 방안은 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완전히 뭐 무시하겠다. 는 것은 아님을 예. 제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 소환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포토라인에 서면서 얼굴 그 사람이 초상권이라든지 인격권이 사실은 많이 침해되는 것이죠. 네, 공개소환 문제 금지했다는 것이 그 비밀리에 소환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그냥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취지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있었던 인권 보호를 위한 공보 준칙이 마련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바꾸는 거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은 그때 있는 부준칙으로 돼 있다가 지금 그 며칠 전에 조국 장관님이 이것을 그 부령으로 바꾼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 공보 금지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랴부랴 다시 그걸 훈령으로 격상한다고 했던 것이 제가 비판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있던 것이 부령으로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그 헌법적 가치가 두 개가 충돌합니다. 뭐냐면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9년에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해서 2009년에 인권 보호를 위한 준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적 인물론, 공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인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부할 수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공부도 내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름에 있어서 어떤 포토라인을 세운다.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도 일부러 얼굴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토라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 물리적으로 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자는 그런 준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거를 그럼 위반했을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번 준칙에 따르면 뭐냐면은 이거 검사가 위반할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해가지고 인사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법무부의 어떤 검사에 대한 감찰의 1차적인 감찰권은 대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를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감찰권을 대검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더불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예.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준사법기관의 어떤 그 정치적 독립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좀 주제를 넘어가야겠는데 관련 얘기 짧게 임주봉 교수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또 이제는 1차적인 감찰권을 이제 대검이 갖고 있다가 이제 법무부가 갖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사실 공표 이런 거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법무부가 바로 그 검사를 뭐 감찰을 해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도 보면 1차적인 감찰권은 여전히 대검에 줍니다. 대검에 주고 2차적인 감찰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감찰권을 통해서 대검에서 이 감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일부 보도가 1차 감찰권도 법무부로 넘어간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개혁안에 볼 것 같으면 2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예. 과거에는 1차 감찰에서 대검에서 결과가 올라오면 법무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결만 했었는데 예. 이제는 2차 감찰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초반에 시작할 때 역시 조국 장관의 이상과 행보 가지고 이제 패널끼리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제는 검찰 개혁으로 했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회를 통해서 역시 나오는 문제는 조국 장관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맞물린 형태가 여기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국 장관을 제대로 수호해야 검찰 개혁의 동력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조국 장관 문제와 주변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검찰 개혁은 별도로 보고 별도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그 최진영 변호사 얘기처럼 오히려 조국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반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우선순위라든가 방향은 조금 달리 할지라도 가장 최근에 지금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런 갈등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의 개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정치 갈등만 하고 지나가 버린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데 바람직한 해법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조국식의 개혁의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권력기관을 자기가 관리하고 인사하고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 공수처도 대통령 소속으로 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서 경찰에 좀 힘을 실어주고 근데 그걸 또 경찰에 대한 임명권은 또 대통령이 갖죠. 그래서 자기 세력은 좀 선한 세력이다. 응? 선출된 권력이니까 뭐 이런 얘기고 그 권력형 부패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자기는 선한 세력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 정권 말기에 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좀 부패가 있었는데 그거를 검찰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어떤 차기 정권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리 선제 공격을 해서 검찰을 이렇게 좀 적으로 돌리면서 그 권력형 부패 수사가 벌어지는 걸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개혁에 대한 신뢰성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방향도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그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은 그럼 개혁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미 검찰 개혁을 열망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는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고 아니면 누가 장관이 되든 간에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거고. 근데 오히려 그분이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써 반대 지금 하는 그 세력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 예. 국회에서도 또 한 번 붙을 테고 그런 걸 겪으면서 개혁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개혁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하는 논리를 없애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차 교수께서는 조국 장관이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다면은 검찰 개혁이 쉽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 주문하네요. 임 교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조국 장관이 최근에 한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검찰 개혁은 나를 딛고서라도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저는 뭐를 읽었냐면은 뭐 굳이 자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그 검찰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은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지만 장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의 주체는 사실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예? 아까 국회라 그러시는데 국회도 아니고 깨있는 시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실행은 결국은 정부라든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고 예. 예?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으면 그럼 심의를 좀 더 해가지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작업을 해야 이게 검찰 개혁의 물꼬가 튀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예. 개혁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의 정치가 사실은 완전히 지금 실패하고 붕괴하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많은 공수처만 해도 그 법안들이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심의가 한 번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계속 여야는 정쟁만 하고 예. 있으니까 국회 입법 저는 관련 마무리 부분을 좀 보기로 하고요. 예. 예. 그러면 국회가 지금이라도 그러면 주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예.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 문제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 요구에 그 동력을 살린 것인가, 바람직한 방향, 해법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시한이 너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란 것은 정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분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이 10월 달 내에 법무부,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검찰에 가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이 검찰 개혁을 바라신다고 하면은 그 장수를 교체를 함으로써 오히려 정당성을 갖추고 그거 봐라, 내가 정말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바꿔가면서 내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한 몸으로 하는 그 전략 자체가 패착이고 오히려 계속 갈 경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찰에서 조국 장관을 정말 부르기라도 할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 안 자체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것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건태 변호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마치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고 또 뭐 공수처를 통해서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갖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의견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솔직히 돌이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총리도 검찰 출신이고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 장관도 검찰 출신이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검찰 출신들이 쭉 있기 때문에 검찰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할 수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그 체제에서는 검찰이 자기의 뜻을 또 그걸 이용해서 관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조국 장관을 검찰이 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검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비검사 출신 장관이 들어와서 뭐 총리도 검사 출신이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검찰을 장악하려면 검사 출신을 서야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 검사 출신을 안 세웠다는 것은 검사를 장악할 뜻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 중립을 수사의 독립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거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수사의 독립을 가졌을 때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럼 검찰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우리 검찰청구 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이걸 통해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통해서 선거로서 평가받는 거죠. 이게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제대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치 검찰을 마치 뭐 공수처를 대통령의 권한을 더 늘리고 통제하려고 보는 것은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관련 얘기를 한 두 분쯤한테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 아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에 지금 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사실 이게 진행되는 일정도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의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만은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 있었던 이제 검찰 개혁 관련 법은 이번 달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기한이 있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처리 가능성 또 어느 쪽으로 가서면 바람직할 것인가 최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선한 권력이라도 나중엔 또 위험한 권력이 들어올 수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군요. 아니고, 뭐 검경수사권 그 조정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검사들이 투표해서 뽑는다든지 브라질에서 도입한 겁니다 이미. 그거 다 겪고 우리가 그거 다 겪고 검사들이 그냥 평검사를 투표해서 뽑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권을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거든요.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강화하는 게 아니고 선출한 권력이 국민들이 감찰위원회 구성해서 민간인들이 감찰을 해요. 그게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사실은 법으로 올라가서 법사위에서 통과하든 뭐 패스트트랙을 하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 올라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방식의 문민 통제를 지금 제안을 하셨습니다. 임지봉 교수 어떻습니까? 네, 검찰총장 직선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한국 현실에는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전국에 2,000분 정도 되는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그 권한을 세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번에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총장을 그러면 직선으로 뽑는다? 그야말로 검찰은 그러면 이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수처법 저는 국회가 뭐 조국 장관을 비난하고 또 뭐 청와대를 비난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공수처법이라든지 이 법부터 먼저 심의해서 통과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이라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기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권한 원남용이 줄어들고 검찰의 권한 원남용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더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새로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러나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더구나 요즘에 지금 이른바 진영화돼 가지고 정말 보기 드문 자칭 주장하기에는 기백만 명들이 모여서 지금 양쪽에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토론의 내용과 서로 간 입장도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이 거대한 촛불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정치라는 것을 명심하게 될 겁니다. 방향에 대한 의견들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거 역시 모아내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막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것을 모아야 한다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쟁점 토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